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번 차시에서는 운영체제 5조차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관리란 내용으로 한 주차 동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운영체제의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까지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관리 프로세스,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차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실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바로 이번 주차에 배우게 되는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란 건 중앙 처리 장치도 하나의 프로세스죠.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 이래서 CPU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CPU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어떤 잡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잡이란 건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서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어떤 아이콘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혹은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앱이 기동되기 위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필요합니다. 메모리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나 자원의 공간들, 그 하나의 공간 세트를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다수 개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주차에 우리가 학습하게 된 주요 학습 내용으로서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프로세스가 이제 다수 개가 있으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CPU나 메모리나 I/O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줄 것인지, 그걸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 개의 프로세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 무슨 자원 주세요. 반대로 나는 그 자원이 필요해요 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5주차의 주요한 학습 목표로서는 프로세스의 개념과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간 통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주차 학습에 앞서서 지난 주차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5주차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차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즉 운영체제 내부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영체제의 구성이나 운영체제의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을 호출하기 위한 시스템 호출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들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버추얼 머신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시스템 설계와 구현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운영체제다 보니까 컴퓨터 구조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운영체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운영체제를 통해서 리소스들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운영체제의 구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성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 관리, 이제 이번 5주차에 우리가 학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파일 관리와 입출력 관리,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운영체제 구조부터 실제 나오는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향후 진행되는 주차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운영체제의 서비스인데요. 운영체제의 구성이 바로 운영체제의 서비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크게 프로그래머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죠. 프로그램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실행이나 입출력들, 그리고 오류 검출 같은 내용이지만, 시스템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는 자원 할당, 자원 사용의 정보라든지 보호라고 부르는 이런 역할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호출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시스템을 호출한다는 것은 프로세스 제어, 파일 관리, 장치 관리, 정보 유지 보수, 통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위해서 운영체제가 시스템을 호출하는 유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조에는 단순 구조와 계층 구조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MS-DOS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단순한 구조이고, 그 외에 다른 운영체제는 하이라키컬하게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버추얼 머신인데요. 컴퓨터 구조나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 학습해서 아마 내용을 이해하실 텐데요. 버추얼 머신이란 각자의 프로세스에게 실제 컴퓨터의 복사본을 제공해서 각 프로세스들이 자신의 프로세스에 자신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실제 물리적인 박스는 하나지만 이 박스라고 부르는 장비 디바이스 내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것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바로 버추얼 머신이란까지 우리가 지난 주차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지난 4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잘 리마인드 하시고 5주차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주차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것 중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이번 주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코너에서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체제는 거의 홍반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내에서. 운영체제가 없이는 컴퓨터의 시스템이나 혹은 저나 여러분과 같이 이런 유저들도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영체제가 다 대행해 주니까요. 근데 실제 도대체 운영체제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사용자의 개입 없이 혹은 사용자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없이도 바로 운영체제가 모든 걸 해주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뇌파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명령을 전달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혹은 제스처만으로 모든 걸 작동하는 시대. 뭐 일부는 제스처 기반으로 제스처를 인식해서 우리가 명령을 주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지않아 운영체제가 실제 프로세스 관리를 넘어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 매니저라는 것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잡들이죠. 잡들이 존재하고 해당되는 잡들을 어떻게 누구를 CPU에게 할당받게끔 할 것인가가 바로 CPU 혹은 잡 스케줄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일은 이런 작업 관리뿐만 아니라 명령어 처리 관리, 인공지능이 포함돼서 자동화된 관리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의사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 이번 5주차 1교시 강의에서는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순차 프로세스와 병행으로 수행되는 병행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뭔지 그리고 프로세스의 상태를 기억하는 방법과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세스의 정의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가장 처음에 생성되는 게 바로 프로세스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이 가능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가진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란 것은 헤더 파일 같은 건데요. 이 파일 내에 들어가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크기, 메모리 위치, 그리고 번호, 실행 순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헤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프로세스 제어하기 위한 블록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거죠. 또한 프로세스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이벤트들의 하나의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지정된 결과를 걸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처리되어야 되는 동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동기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명령의 동작이 끝났는지 가리키기 위한 신호가 오는 것으로서 다음 명령의 수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작업들이 일련의 시퀀스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 하나의 동작과 과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비동기적인 행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가 할당하는 개체로서, 여기서 프로세스는 이제 CPU겠죠. CPU가 할당하는 개체로서 디스패치가 가능한 하나의 단위이다.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패치라는 것은 레디 상태에 있다가 CPU로 할당받기 위해서 셀렉트하는 그 단계를 디스패치 혹은 디스패처라고 부릅니다. 결국 프로세스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생성되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CPU의 불원을 받아서 CPU로 들어가야 되죠. CPU에서 산술, 논리, 여러 가지 연산을 해야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U의 불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대기 중에 있는 하나의 작업을 CPU로 할당하는 그것을 디스패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스패치가 가능한 하나의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프로세스 관리, 순차 프로세스, 병행 프로세스가 뭔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실제 관리한다는 것은 뭘 관리하시는 건지, 하는 건지, 그러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신 것과 같이 프로세스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조그만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조그만한 자료와 데이터, 여러 가지 명령어 셋이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CPU의 대기를 받기 위해 나 이제 작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하나의 job들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이 수행되고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프로세스들이 생성되어지게 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단일만 있는 건 아니죠.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운영체제라고 수업 듣는 이 교과목 역시도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클릭하시고 혹은 뭐 로그인 하셔서 운영체제 수강 교과목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전에 다운로드 받아 놓은 컨텐츠 파일을 이제 플레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기동되겠죠. 하나만 기동되는 것들이 아니라. 근데 실제 이용자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해서 기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백그라운드에서는 수없이 많은 작업들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페이지는 이제 순차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프로세스 잡들이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CPU한테 할당받게끔 하자. 뭐 그런 논리가 바로 순차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 순차 프로세스 외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겠죠? 병행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성비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하나씩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다수를 보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논리. 왜냐하면 CPU라는 녀석들이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에 하나씩밖에 수행을 못하는데요. 다만 여러분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도 수행하는 과정에 어떤 계산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든지 혹은 어떤 데이터를 입출력 I/O 장치로부터 불러들이기 위한 이런 명령어도 분명히 있겠죠. read라든지 뭐 scanf라든지 C 함수에서 이런 명령어가 있다면 CPU는 데이터가 메모리를 통해서 CPU에게 전달받게끔 전까지 CPU는 잠시 뭐한다? 대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대기하는 순간을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빨리 스위치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행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자, 먼저 순차 프로세스는 화면과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떤 디스크 상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로서 일단 수동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불러 들어오는 단위를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결국 뭘 뜻한다? 그냥 하나의 타스크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귀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어떤 지정하는 프로그램 카운트를 가진 능동적인 단위다. 자, 수동적인 단위는 단순히 저장만 돼 있지만 능동적인 단위는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죠. 결국 능동적으로 내가 나 CPU 필요해라고 벌써 시그널을 보내서 언제든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서 이제 능동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앞에서 제가 이런 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트란 용어 뭐다? 프로그램 카운트는
이 프로그램 카운트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프로그램 카운트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뭐다?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터 종류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MAR, MBR, 뭐 버퍼 레지스터, 뭐 여러 가지 명령어 레지스터.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PC라고 부르는 약자로 프로그램 하나의 레지스터인데요. 다음에 수행하게 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트입니다. 제가 이거 어떤 데 언급드렸냐면 인터럽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운영체제 교과목에 현재 5주차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마침 이번 순차 프로세스의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집에 계실 때 부모님이거나 혹은 뭐 집사람이든 아기든 누구든 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하라고 이제 인터럽트가 걸린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 고민하시죠. 내가 지금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혹은 지금 13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혹은 식사 후에 다시 듣게 고민하시겠죠. 이때 식사 후에 다시 강의를 연장해서 듣기 위해서는 뭐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13페이지라면 오케이. 밥 먹고 와서 나는 14페이지를 볼 거야 라고 기억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트는 뭐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번지니까 결국 14번째 페이지를 기억해내는 책갈피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어떤 능동적인 프로그램 카운트를 가진 명령어의 단위라, 능동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뭘 실행한다를 다 디스크립트 해놓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결국은 CPU를 할당받게 되는데, 우리 이제 순차 프로세스 형태로, 실행 중인 형태로 하나씩 실행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차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순차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위 하나씩 명령어를 수행받아서 CPU에 할당받아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순차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 순차 프로세스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능동적인, 수동적인 상태로 현재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용자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다른 프로그래머에서 호출을 받게 되면 이제 이게 프로세스란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러면보다 CPU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벌써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능동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대칭이 되어서 메모리에 적재된 후 언제든지 CPU의 부름을 받을 때 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가 바로 기본적인 순차 프로세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순차 프로세스는 먼저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되면 뭐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든 다른 명령의 부름을 받았든 운영체제나 CPU의 제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기동되었던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된다는 것은 결국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스탠바이 받아서 메모리로 적재된다는 걸 의미하게 됐죠. 그러면 순차적 방향으로 이제 모든 게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어느 시점에 하나의 명령만이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제 실행되는 과정이 이제 순차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차 프로세스에 이제 포함된 정보는 다양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뭐 서브 루틴 매개 변수. 결국 서버 루틴이란 건 프로그램이 여러분 보시다 보면 메인 함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코딩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함수, 뭐 C라고 부르는 어떤 펑션이 있으면 이 펑션을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과정에.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기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루틴들을 서버 루틴이라 합니다. 그럼 실제 이 서브 루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들을 리턴 해줘야 되죠. 값을 전달해줘야만 같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계산 처리하고 결과만 리턴해주는 값이다 보니까 입력값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변수들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도 하나의 프로세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프로세스가 이제 기동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각 프로세스에 필요한 변수들도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복귀 주소와 같이 임시 변수와 같은 임시 자료를 가지는 프로세스 스택이라는 건 결국 저장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을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변수 값과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필요한 모든 변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까지도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간단하게 HWP라는 한글,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이제 기동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건 이 아리안글 기동에 필요한 어떤 프로세서가 생성되는데요. 생성되어서 이제 운영체제한테 호출을 해야 되죠. 나 지금 사용자가 HWP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어.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어.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필요해. 일단 메모리 리소스가 필요하고 화면에 HWP 그 디스플레이, UI를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고 뭐 혹은 시그널이 있다면 시그널도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고 언제든지 키보드 키인할 수 있도록 마우스도 더블 클릭해야 되고 다양한 명령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뭐다? 운영체제한테 나 이런 변수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프로세서에 그 정보를 요청해서 담고 있어야만 CPU가 부를 때 바로 CPU 할당받아서 아리안글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동할 수 있겠죠. 실제 이 프로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뭐 프로세서의 문맥이라든지 기업 장치의 문맥인데요. 문맥을 컨텍스트라고 부르고 결국 내용입니다. 내용. 정보라고 부르죠. 프로세스 정보와 기억 장치의 정보. 그래서 기억 장치의 어떤 단표는 내용과 프로세서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건데요. 뭐 프로세서 문맥에는 상태 워드나 레지스터 그리고 기억 장치 공간들이 필요하고 기억 장치 문맥에는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실행 스택이라고 좀 용어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프로세스가 기동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사전에 프로세서 내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아시면 뭐 대충 프로세스의 개념을 조금 잡으실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스테이터스 워드라든지 레지스터,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실행 스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스를 메모리 덤프를 둬서 메모리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세스가 아큐파이 하고 있는 메모리 번지라든지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종류라든지 현재 이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는 PCB 블럭이라고 하는 어떤 블럭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에 다 포함되고 있는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프로세스와 연관된 속성들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가 기동되면 자, 이제 제가 항상 예를 뭐 아까 똑같은 예를 들으면 한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였어요. 자, 그럼 뭐다? 프로세스가 생성되죠.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서 일단 어디로 저장된다? 램이라는 메모리 곳에 이제 저장됩니다. 근데 이때 프로세스 내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프로세스 실행에 필요한 다른 데이터들이 기동이 같이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죠. 이때 프로세스가 만약에 실행하는 과정에 A 프로세스가 있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이 리소스가 1, 리소스가 1 있으면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뭡니까? 프로세스 1이 실행하기 위해서 리소스 1도 필요하고 리소스 2가 필요한데 이 자원이 서로 다 갖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둘 다 기동이 안 되는 데드락이라고 부르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때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정보들은 먼저 그 프로세스 이름. 프로세스 이름은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할당되는 내부적인 어떤 번호 형태로 프로세스 번호를 가집니다. 그 다음, 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나 지금 급하다고. 빨리 CPU에 할당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CPU를 할당받을 때, 이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인지 낮은 녀석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프로세스가 하는 건 아니죠. 결국 운영체제가 사용자가 HWP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자, 너는 몇 번이야 라고 태그를 딱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이름,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권한이라는 것도 속성이 되는데, 권한은, 프로세스의 권한은 어떤 정보의 보호 목적이나 수행할 어떤 연산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권한을 가지는 게 이제 프로세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있는 속성은 프로세스 이름,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그리고 프로세스의 권한이 프로세스에 연관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순차 프로세스는 그냥 하나의 단일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를 필요하고 메모리를 할당받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병행은 말뜻 그대로 보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제 기동한다, 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기동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괴리가 생기는 건, 분명히 CPU는 한 번에 하나밖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CPU 녀석은 CPU 코어가 여러 개라면 이렇게 분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작업을 하나밖에 수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병행이 가능하지? 이 CPU가 잠시 휴식할 때 그때 누군가가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실제 보이지만 CPU는 한 번에 맡은 바 일을 그냥 충실히 수행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바로 병행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두 개의 프로세스 쌍이 이제 실행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림은 순차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P라는 프로세스와 Q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 실행은 CPU를 할당받아서 수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가 수행이 다 끝나는 시점에 Q가 수행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일단 프로세스입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순차 프로세스 형태로 하나씩 수행되는 구조이죠. 또 다른 형태를 보면 잘 보세요. 이 P란 프로세스가 잘 보면 지속적으로 CPU만 하는 게 아니라 I/O, 입력과 출력, 스피커, 디스플레이, 다른 메모리 저장,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그런 순간 찰나찰나마다 뭐가 들어오냐면 Q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찰랑찰랑 수행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터미네이터 시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또 다른 구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다른 형태로 살펴볼 것은 어떻습니까? P와 Q가 수행되는데 오버랩되는 구조가 있네요. 분명히 CPU는 하나에 한 번밖에 일을 작업하지 못하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는 CPU에 작업할 수 있는 코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 여러분 듀얼 코어 CPU, 쿼드 코어 CPU, 헥사 코어 CPU, 코어라는 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작업 공간에 일꾼이 한 명 있느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런 겁니다. 병행 프로세스가 되려면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코어가 다수 개가 있다면 각 코어들마다 병행해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는 의미는 두 개를 그냥 순서적으로 하는지, 두 개를 번갈아서 하는지, 코어의 개수가 많아서 작업을 겹쳐서 수행하는지 이런 형태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형태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프로세스가 이제 동시에 수행되는 병행 프로세스에서 가장 첫 번째 형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다음 이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바톤을 이어봐서 진행되는 구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Q라고 부르는 P죠. P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Q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과정.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프로세스의 첫 번째 형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번갈아서 수행하는 구조였죠. 두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Q와 P의 프로세스가 교대교대로 이제 수행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CPU를 할당받기 위한 타임 슬롯이 이제 제한되어져 있어서 해당되는 타임 슬롯만큼만 CPU를 할당받고 다음에 이제 다음 대기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릴리즈하는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입력이나 출력과 같은 I/O 기능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CPU의 유효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I/O가 발생할 시간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해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두 P와 Q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는 구조가 있고 한순간마다 단지 하나의 프로세스만 일제 CPU를 할당받아서 수행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요걸 이제 병렬성이라 하지만 모조 병렬성입니다. 이제 실제가 아니라 둘 다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 프로세스에 하나만 수행되는 구조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약간 좀 이상적인 구조가 바로 이 세 번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P의 명령의 스트림과 Q의 명령의 스트림이 어떤 시간 쪽에서 중첩되어서 동시에 수행되는 거죠. 진짜 완벽한 병렬성을 이루는 거죠.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오버랩 되어서 동시에 수행되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게 이제 바로 모조 병렬성이 아니라 실제 병행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한순간에 두 개의 프로세스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행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CPU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수행해 준다는 거죠. 왜?
코어의 개수, 즉 작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죠. 분리된 두 개의 작업자라고 부르는 CPU 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싱글 코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디바이스나 모바일 디바이스도 듀얼 코어 혹은 헥사 코어니까 코어란 자체는 우리가 보면 CPU라고 부르는 이 칩, 이 CPU 칩 내에 이 작업자라고 부르는 코어가 4개가 쿼드 코어죠. 근데 이제 메모리를 안에 내부에도 이제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를 서로 다 공유하고 있는 구조죠. 이제 칩은 이 손톱처럼 생긴 손톱은 조금 큰 뭐 컴퓨터와 이 PC용 CPU와 모바일용 CPU는 좀 틀리지만 뭐 손톱만한 크기의 CPU 칩 안에 하나의 부품의 칩 안에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코어의 개수가 몇 개이냐는 겁니다. 여기도 말하면 분리된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건 서로 분리된 코어의 개수가 있어야만 이렇게 서로 병행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병렬성을 가진 병행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보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죠. 잘 살펴보면 자, 사용자가 이벤트, 이것도 하나의 인터럽트인데요. 어떤 아이콘을 실행을 하는지 딱 보고 있다가 그걸 실행되면 오케이, 메모리를 적재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소스를 쭉 모아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주죠. 메모리에 작업 준비할 수 있도록. 이때 다른 운영 프로세서들이 이 자원을 쓰는지 안지로 다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방금처럼 사용자가 하나만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마 백그라운드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돌고 계실 거예요.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음악 프로그램, 수업 들으면서 음악은 아니실 것 같고, 메신저 프로그램들, 그렇죠? 메신저 프로그램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아래 한글, 메모장, 파워포인트, 혹은 교환을 보고 계신다면 PDF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많은 프로세서가 지금 이제 돌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화면에 다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잖아요. CPU가 어쨌든 작업을 해야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니까요. 이걸 운영체제가 이 많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은 대단한 역할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볼 것은 이제 프로세스의 관리는 어떤 걸 관리하는지 운영체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실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는 관리 포인트들입니다. 도대체 운영체제가 많은 일을 한다는데 그중 이 CPU라고 부르는 어떤 작업이라고 부르는 작업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사용자 프로세스와 시스템 프로세스의 생성 업무와 삭제 업무를 한다. 자,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생성돼야 되죠. 이때는 사용자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프로세스가 현재 돌고 있잖아요. 윈도우라고 부르는 데서 뭐 다양한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 같이 실행되죠.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와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수없이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프로세스의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작업 할당 관리, 아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게 아마 요겁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역시도 프로세스 운영체제가겠죠. 즉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란 건 CPU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램이란 공간에 여기는 이제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프로세스 P1, P2, P3, P4, P5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Q 상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운영체제 OS가 이 5개의 프로세스 중에 누구를 CPU한테 할당받게끔 할 것인가? 또 반대로, 지금 현재 P2가 프로세스에 할당받고 있다면, 이 녀석을 언제 동안 CPU에 할당받게끔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체제 프로세스 관리고요. 다음은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 메시지 교환이나 데이터 전달을 하기 위한 동기화 기법도 필요하고 통신 방법들, 그리고 만약에 프로세스가 동일한 자원을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둘 다 무작정 실행 안 되는 그냥 스톱돼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교착 상태, 영어로는 데드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운영체제가 관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과 삭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동기화 기법, 통신 지원, 교착 상태 처리를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 단계에서 수행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는 뭐 실제 프로그램을 기동해서 수행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시스템에서 생성된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현 상황을 프로세스 상태라고 합니다. 한 개의 프로세스만에 실행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뭐 준비 상태,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준비 상태나
혹은 CPU를 할당받았다가 잠시 스톱되어 있는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들과 같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 상태가 존재합니다. 실제 보면 HWP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세스가 생성되었고, 이 프로세스는 실제 작업줄이라고 할까요? 보통 대기 큐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기 큐를 할당받아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3가 있고, 이쪽에 이제 CPU를 할당받는 구조겠죠. 이게 이제 CPU 할당입니다. 할당. 이때 이게 이제 대기 큐가 준비 상태에 있는 거고, 어떤 작업 P4가 CPU를 할당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에 잠시 IO가 있다면 대기 큐란 곳에 잠시 진행되고, 대기 큐에서 다시 이제 레디 큐 상태로는 이런 프로세스 상태가 준비 상태, 실행하는 상태, 대기 상태, 혹은 종료되는 종료 상태, 다양한 CPU의 상태가 있겠죠. 자, 그런 CPU 상태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의 상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CPU가 생성되는 상태. 말 그대로 클릭해서 생성되는 과정이죠.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는 상태입니다. CPU를 이제 준비받아서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리소스를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와 명령어와 모든 게 스탠바이 상태를 준비 상태라고 합니다. 실행 상태. CPU를 할당받아서 CPU를 차지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수행 상태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런 CPU의 또 상태는 그 사이에 이제 몇 가지 상태가 또 더 있는데요. 먼저 대기 상태가 있습니다. 블락. 자, 보면 CPU를 차지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용 프로그램이 열심히 나 CPU 할당받았으니까 작업하고 있는데, 이때 입력이나 혹은 출력과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CPU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때 이게 메모리나 혹은 주변 장치나 스캐너나 USB 디스크나 파일을 이렇게 불러 드릴 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0.5초, 0.5초 더 짧고 0.1초 만에 마우스 더블 클릭하자마자 탁 불러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CPU는 이건 너무 늘어터진 거예요. 자, 그때는 뭐다? CPU가 뭐 하냐면, 너 입출력할 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CPU 차지하고 있지 말고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입출력이 끝나면 그때 다시 내게 돌아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대기 큐로 보내버립니다. 그걸 이제 대기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 대기 큐는 대기 중인 프로세스는 입출력 등의 이런 모든 신호가 다 끝나는 등의 신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나 다시 불러줘. 그럼 뭐다? CPU를 할당받는 게 아니라 레디 상태로 가버립니다. 자, 아까 보면 레디 상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갈까요? 러닝 상태, 그다음 뭐다? 블럭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준비 상태, 실행하고 있는 상태,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데요. 실행 끝나면 이제 끝나는 엑스트 상태가 있겠죠? 그냥 종료되는 거. 그래서 실제 보면 완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기 큐에서 다시 실행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가 러닝으로 가고, 러닝이 끝나서 뭐 IO가 있으면 블록으로 가고, IO가 없으면 뭐다? 그냥 엑시트 되는 거죠. IO가 있으면 대기 큐로 넘어가고, 대기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넘어와서 나 다시 준비되어 있으면 불러주는 상태. 요 상태, 요걸 상태 전이라고 부르죠. 요런 걸 번이는 상태 전이라고 부르는데, 요 전이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자, 다음은 교착 상태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죠. 둘 다 자원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그 다음 또 있는 건 완료 상태, 엑시트 상태. 모든 실행이 끝나면 프로세스 블럭도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명령과 과정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 과정이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시해 드릴 텐데요. 중요한 그림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CPU가 실행되어서 할당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도입니다. 자, 요것도 별 한 5개는 좀 심했고, 한 3개 정도 제가 별 하겠습니다. 그렇죠? 별 한 3개 정도. 이게 거의 뭐 단골 사탕입니다. 단골 사탕이란 게 어디 사탕인지 아시죠? 자, 먼저, 뉴란 건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걸 말하죠. 그렇죠?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제가 뭐다? 일단, 준비라고 부르는 레디 상태에 온다고 했습니다. 자, 메모리나 리소스를 다 할당받아서 레디 상태.
준비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준비 상태. 준비 상태에 오는 걸 이제 영어로 보면 어드미트 됐다, 입력됐다, 허락되었다는 거죠. 준비 상태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Q라고 부르는 곳이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요. Q에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적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들어있지만 이걸 CPU를 할당받기 위한 이 실행 상태, 꼭 가장 먼저 들어온 녀석이 가장 먼저 CPU를 할당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죠? 운영체제가 모든 제어와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선순위를 볼 수밖에 없죠. 이전에 기억나시나요?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면 이름, 우선순위, 권한 등을 가지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다 생성되죠. 이 블록에 이런 정보들이 디스크립트 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크립트에 있는 정보를 보고 운영체제가 픽업을 하게 되죠. CPU를 할당받게 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자, 그래서 준비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벌써 대기하고 있네요. 뭐, 보글보글 벌써 대기하고 있습니다.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받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불원을 받게 되죠. 실행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디스패처 과정이라고 부른다. 디스패처, 한글로 표현하자면, 발음을, 보다 준비 상태에 있는 과정을 실행 상태로 변환하는, 요런 운영체제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태 전이를, 요건 상태 전이죠. 상태 전이를 디스패처 단계라고 합니다. 레디 상태에서 실행 상태죠. 실행하면 프로세스 1이 이제 CPU를 할당받고 있겠죠. 근데 모든 게 끝나면 이제 터미네이트 되는 종료 단계로 가겠지만, 만약에 IO나 혹은 그 외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CPU가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뭐다? 운영체제가 너 안 돼. 어디? 그런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웨이팅, 대기 상태로 가버려. 요거 대기 상태죠. 대기 상태로 프로세스 1을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 프로세서를 주구장창 대기만 하실 수 없잖아요. 뭐 IO 입출이 언젠가는 끝날 거고 언젠가는 그 웨이트하는 이벤트가 터미네이트 될 때잖아. 그때 뭐다? 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 다시 CPU를 할당받아서 해줘 하는 게 그 상태 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크업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움이라고 부르는데 웨이크업 상태 전이. 그래서 IO나 이벤트가 컴플리먼트 되면 completion 이제 맞나요? 저자가 되면 이제 깨움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런 과정. 또한 또다시 상태 전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안 한 거 뭐가 있냐면 마지막 인터럽트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인터럽트. 지금 현재 이 실행 상태에서 프로세스 1이 CPU를 할당받아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다? 갑자기 이 프로세스 1은 뭐 IO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2가 우선순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뭐다? 어떻게 해야 돼? 운영체제는 P1보다 높기 때문에 P1을 잠시 인터럽트를 걸어서 너를 레디 상태로 보내고 P2를 실행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걸 인터럽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프로세스 상태는 생성 상태, 그렇죠? 실행 상태, 준비 상태, 생성 상태, 뭐 종료 상태, 대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는 근데 상태가 전이되는 과정을 보면 어드미트 진입하는데 그다음 디스패처 러닝에서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단계 IO 이벤트 발생할 때 블러킹 상태, 대기 상태라고 본다. 요 밑에도 대기지만 IO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가는 거 대기. 요것도 대기라고 부르거든요. 웨이팅에서. 그다음 다 끝나는 상태는 뭐다? 웨이크업이라는 상태 전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닝 하다가 레디로 가는 인터럽트 상태, 모든 게 끝나는 엑시트 종료 상태. 자, 요거 상태 전이 과정도 있죠. 요런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별 몇 개? 지워버렸지만 다시 한다면 별 3개 정도 됩니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가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제 전이되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전이되는 과정인데요. 자, 첫 번째 전이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디스패처입니다. 디스패치라고 부르는 디스패치.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디스패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의 프로세스들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CPU를
할당받게끔 하는 걸 디스패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뭐 CPU에 보통 할당받은 시간은 뭐다? 100ms니까 0.1초 조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CPU를 할당받는 거죠. 그렇죠? 할당받으니 끝나면 뭐 터미네이터 되거나 대기로 가거나 아니면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냥 준비키로 보냅니다. 이 타임 슬롯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CPU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타임 시간, 뭐 타임 런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실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다? 준비 상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인터럽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이 초과된 거죠. 100ms로 초과돼 버린 거예요. 지정된 할당 시간을 모두 사용해도 불구하고 지 혼자 CPU를 선점하고 있지 못하도록 내 혼자 CPU를 쓸 거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타임 런아웃 상태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블록 상태죠. 실행 잘하고 있다가 대기로 슉 빠지는 상태. 이전에 봤습니다. 만약에 입출력과 같은 어떤 CPU가 웨이팅 해야 되는 이런 이벤트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대기 상태로 전환해버리죠. 그 다음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나 ready라고 하는 거. 모든 입출력이 완료가 끝나면 이제 다시 CPU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준비 상태로 가는 거. 자, 이런 거 상태 전이 네 가지 이전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다음은 프로세스 제어 블록입니다.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하나 생성돼. 뭐 헤더 파일 같은 거 하나 생성되는 것이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료구조 테이블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조 테이블은 운영체제가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넘겨주고 할 때 CPU라기보다는 뭐 일단 이 프로세스를 CPU한테 할당받을 때 그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실행할 때 그걸 다시 리플래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PCB에 보관된 정보를 다시 재사용하고 각 프로세스는 PCB 컨트롤 블록을 보고 이 어떤 프로세스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는 그림이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제어에 관련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의 정보입니다.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뭐 실행 상태, 준비 상태, 뭐 대기 상태, 뭐 종료된 상태를 다 나타내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있죠. 프로세스의 고유 이름을 가지는데 이 고유 이름은 이제 정수 번호를 가집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포인트가 있고 스테이트, 프로세스 넘버, 프로세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메모리를 할당받는 공간, 그다음에 오픈할 파일의 리스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를 살펴보면 고유 이름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들,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에 실행해야 될 명령의 주소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프로세스 우선순위, 실행할 때 우선순위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또 다음은 프로세스가 적재된 기억장치의 포인트, 저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어디에 적재될 건지,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자원들의 위치들을 가리키는 포인트들, 그 다음에 CPU의 각종 레지스트를 가지는 포인트들, 실제 뭐 인덱스, 스택, 범용, 그 외 다양한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기억 장치 관리 정보, 그다음에 경계선에 관련된 정보. 왜냐면 메모리를 오버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입출력 정보, 입출력이 있을 때 어떤 파일들을 입출력을 가지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가지는 건 태스크 제어 블록 혹은 작업 제어 블록, 뭐 프로세스 기술자. 뭐 여기서 기술은 디스크립트 데이터라고 해서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 블록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블록 관리는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시기에 만들어지고 소멸은 프로세스 수행이 모두 다 완료되고 종료되면 이 역시도 터미네이트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관리되는 내용은 실제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갱신 업데이트가 되게 되죠. 트래픽 제어에 의해서 그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항상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같은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다수가 존재하죠. 뭐 준비 큐, 대기 큐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다 있고 이 컨트롤 프로세스 블록들이 뭐 FIFO 구조, 큐, 스택, 우선순위, 트리, 단순 연결 리스트 구조 형태로 모두 다 정보들을 관리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뭐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Q라는 건, first in, first out, FIFO라는 건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P2, P1, P0, P0 가장 먼저 들어왔네요. 그럼 가장 먼저 CPU를 할당받는 게 P0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P4란 구조입니다. P4란 구조. 다음 구조는 이제 뭐 Q는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구조라고 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스택입니다. 스택은 푸시 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시 팝.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푸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제일 아래 있는 게 팝이 되는 나는 구조. 여기 이제 바로 Q 구조고요. 스택은 푸시되고 팝인데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가는 구조의 스택입니다. 뭐 차곡차곡 하나씩 쌓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게 가장 처음에 나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P4, Q 스택인데 아마 여러분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이 P4와 Q와 스택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성 관리 블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이번 5주차 1교시 살펴보았는데요. 뭐 프로세스 생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프로세스 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1교시에서 중요한 게 좀 있었죠. 프로세스 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만 이 내용, 5주차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교시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스케줄링,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것도 스케줄링이 있었죠. 어떤 놈을, 어떤 프로세스를 CPU를 할당받게 할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운영체제 5주차 2교시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뜻 그대로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스케줄링이란 건 어떤 작업의 순서를 조정하는 걸 스케줄을 한다. 여러분도 스케줄을 해서 이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운영체제 교과목을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해당되는 시간에. 마찬가지로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현재 컴퓨터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기동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다수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CPU를 할당받게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관리해 줄 것인가? 그게 바로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스케줄링의 목적과 스케줄링의 기준, 그리고 상위, 중위, 하위 스케줄링이 있는데요. 각각의 스케줄링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리고 스케줄링 큐와 스케줄러와 그리고 작업이 서로 교환됨을 의미하는 문맥 교환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교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스케줄링의 목적과 기준입니다. 스케줄링을 왜 해야 되죠? 뭐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작업이라고 부르는 뭐 바구니라 볼까요? 하나의 공간에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CPU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작업 대기 중에 있죠. 무조건 A, B, C, D 프로세스 중에 어떤 녀석을 한 녀석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녀석을 CPU에 할당받아서 CPU를 통해서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근데 A부터 D까지 프로세스 중에 어떤 놈을 선택할까요? 바로 그게 스케줄링이죠. 스케줄링은 컴퓨터의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사용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스케줄링이 합니다. 이걸 누가 한다? 바로 운영체제가 수행한다는 것이죠. 머리 되게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먼저 한다든지 혹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먼저. 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을 보면 되죠. 그 블록을 봐서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반대로 수행 요구 시간이 어떤 게 가장 짧은지 혹은 누가 가장 오랫동안 대기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운영체제가 관리해 줄 수 있는데요. 그 관리 기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현재 준비 큐에 레디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픽업해서 이제 CPU를 할당받게 할 것인가가 컴퓨터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뭐 긴급도, CPU를 사용하기엔 남은 시간, 곧 끝날 시간, 뭐 여러 가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의 스케줄링 할 때 그 기준을 살펴보면 공정한 당연히 스케줄링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다음에 응답 시간의 최소화. 왜냐면 우리가 운영체제를 쓰는 이유,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빠르게 목적을 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처리량의 극대화. 반응 시간에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지금 실행했을 경우에는 곧 2초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그런 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자원 또 사용이 가능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본다면 응답 시간과 자용 이용 간의 조화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무한적 연기 배제.
레디 큐에 있는 CPU 프로세서 중에 이 녀석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해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다른 놈보다. 그럼 이 작업은 절대 수행될 수 없겠죠. 이런 것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우선순위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동작을 여기서 바람직한 동작을 보이는 프로세스란 건,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작업이 끝나는 거. CPU 1초만 받으면 작업이 끝날 일인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작정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짧다는 순위하에 1초만 받으면 되니까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동작이라는 여러 가지 수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입출력이 없어요. IO 이벤트도 없어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보니까 그러면 곧 끝나겠네? 운영체가 빨리 권한을 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바람직한 보이는 동작을 프로세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스케줄링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실제 상위 스케줄링, 중위 스케줄링, 하위 수준 스케줄링 등이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면 상위 수준 스케줄링은 이제 작업 스케줄링이라고 부르고 승인 스케줄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작업이 시스템을 차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인 걸 상위 수준 스케줄링입니다. 다음 보는 건 이제 중위 수준 스케줄링인데요. 자, 이 중위 수준 스케줄링은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들이 중앙 처리 장치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 하위 수준 스케줄링이 이제 가장 마지막 프로세스로서 CPU가 다음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어떤 준비 완료된 프로세스에게 프로세스를 할당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위, 중위, 하위인데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위입니다. 그렇죠? 가장 세부적인 건 할당하는 거고, 실제 잠시 버퍼 역할을 해서 네 정도면 CPU를 할당받을 수 있겠어. 잠시 대기해봐. 셀렉트하는 거. 상위 수준은 오케이. 좋아. 너 정도면 준비 큐에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냥 상위, 중위, 하위 스케줄링으로 스케줄링 순서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도식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스케줄링의 단계별 분류입니다. 자, 시스템을 수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존재하겠죠. 작업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일단 이걸 프로세스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상위 수준 스케줄입니다. 결국 승인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업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일단 대기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승인해 주는 게 바로 작업 개시 단계입니다. 그러면 작업이 개시됐으면 일단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상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잠시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되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프로세스 중에 일단 안 되는 것들, IO가 너무 많은 것들은 잠시 보류될 수 있죠. 버퍼 역할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실제 할당받는 것이죠. 프로세스가 있고, 디스패치라고 불러서 CPU에 할당을 받는 단계. 할당이 타임 런아웃이 다 끝나게 되면, 대기나 이게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준비 상태로 가는 것들. 그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준비, 실행, 여기는 제출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제출. 나 필요해. 오케이 승인해주고, 자, 준비. 잠시 큐에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 실행. 오케이. 네가 할당받아 작업해. 요런 걸 상위, 중위, 하위라고 이렇게 스케줄링 이름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모든 작업들이 어떤 큐라고 부르는 작업 큐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업 큐는, 디스크에서 메모리의 할당을 기다리는 큐를 작업 큐라고 부릅니다. 큐는 그냥 이렇게 관처럼 생겼습니다. 작업이 이렇게 하나씩 밀려들어오면 작업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가장 먼저 나가는 FIFO 구조를 가집니다. First in, first out 구조,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작업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작업 큐에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준비 큐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준비 큐는 CPU를 할당받기 위한 큐입니다. ready 상태에 있는 게죠. ready 상태. 이런 것도 큐라고 부르고, 다음은 장치 큐. 입출력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입력을 했다고 계속 입력이 될 수 없죠. 프린트를 계속 했다고 프린트가 계속 되는 건 아니죠. 프린트가 수행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큐라는 곳에 우리가 스플링 하는 것처럼 저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큐라는 것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프로세스는 실행되는 동안 다양한 스케줄러 큐 사이를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1번, 2번, 3번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4번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3번 뒤로 붙고 계속 순서적으로 스케줄링 이렇게 서클하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1이, 즉 프로세스 1이 CPU를 할당받았지만 10초가 지나도 CPU를 다 끝내지는 종료가 못해서 그럼 다시 뭐 어떻게 해요? 데이터 1이 데이터 4 뒤에 붙어야 되겠죠. 즉 프로세스 4 뒤에 붙어야 되겠죠. 이런 계정을 Q 계정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준비 Q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Q가 있는데요. Q란 건 그냥 대기하는 공간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준비 Q는 리스트의 첫 번째 마지막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가리는 포인트를 포함하고 각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은 준비 큐에 있고 다음 프로세스 내 다음에 누구다 내 다음에 누구다를 다 기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게 되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종료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표현하는 큐잉 도표라는 보는 그림인데요. 어떤 작업이 어떻게 할당받아서 할 것인가입니다.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CPU에서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 큐에 있는 작업이 CPU에 할당받게 되죠. 실제적으로 잘 살펴보면 프로세스 1이 CPU를 할당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입출력 요청이 발생하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프로세스 1은 다시 이렇게 오고 모든 게 끝나면 프로세스 Q에 와서 IO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준비 Q로 들어가겠죠. 또 다시 도는 거야. 할당 시간. 10초가 지났는데 아직 쓰고 있으면 돌아오겠죠.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인터럽트가 있다면 또다시 준비 큐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가 발생하게 되고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이 프로세스는 주기는 계속 반복되고 종료되면 모든 큐에서 삭제되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회수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는 게 일반적인 스케줄링 큐잉 도표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관장한다는 것이죠. 자, 프로세스를 이제 수행할 때 스케줄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실행하는 동안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프로세스 Q 사이를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다는 건 준비 상태, 그렇죠? 실행 상태, 대기 상태, 또다시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자,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든 간에 다양한 스케줄러에서 프로세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장기 스케줄러와 단기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실행하기 위해 기억 장치, 즉 Q로 준비하는 단계죠. 장기, 언제 할당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준비해 놓는 거죠. 그걸 장기라고 합니다. 단기는 실제 CPU를 할당받는 과정을 이제 단기 스케줄러가 합니다. 따라서 이 스케줄러는 시스템에서 장기 스케줄러가 없거나 기능은 좀 작은데요. 왜냐하면 무작정 준비키에 두는 것보다는 CPU 할당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할당받아서 어쨌든 이 작업 타임 슬롯에 무조건 CPU를 할당받으실 거니까 이때는 부수적인 중간 단계 스케줄링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크게 장기와 단기는 이해할 필요 없고 스케줄러가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계획을 하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건 단기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 CPU의 빈번이 선택되기 때문에 단기 스케줄은 빨라야 되고 장기는 시스템에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느려도 된다. 이 정도 이해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묘사하는 것은 IO 베이스라든지 CPU 베이스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입출력이 많은 프로세스 작업이냐 반대로 CPU에 일단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냐입니다. 이때 스케줄링 기법이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오. 입출력이 많다면 IO 입출력이 많다면 CPU를 수행하는 보다는 입출력 Q를 좀 더 크게 두어서 IO가 많이 일어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작업은 또 다른 작업은 CPU를 쓰는 것보다는 계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래요. 그럼 뭐다? IO Q를 줄이고 준비 Q에 있는 작업들을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CPU의 할당 시간을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요런 작업들이 이제 운영체제가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 같이 일부 운영체제들은 무선인 중간에 중기 스케줄러 도입해서 요런 과정을 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케줄러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 문맥 교환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우리가 다시 그리면 준비 Q에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3,
X4가 현재 준비 중이에요. 자, CPU가 여기 있고, 그렇죠? 실행 상태가 되겠죠? 끝나면 종료하는 상태가 있을 텐데요. 자, 프로세스 1이 CPU를 할당받았습니다. 이 할당받은 상태 전에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디스패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디스패처가 일어나서 CPU를 할당받았습니다. 프로세스 1이. 근데 우리가 타임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 시간을 보다 1초, 10초. 오케이.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건 10초로 두었어요. 10초가 지나버렸도록 CPU 프로세스 1이 끝나지 않았다면, 보다 다시금 제일 뒤로 프로세스 1이 다시 여기 뒤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다음 뭐다? 프로세스 2가 또 다시 디스패치 돼서 2가 실행이 되겠네요. 또 10초가 지나면 또 돌아갈 거고. 근데 이게 타임 슬롯이 만약에 10초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1초여다. 근데 CPU 1초만 써. 1초만 써. 근데 모든 작업들이 CPU 프로세스 베이스다 보니까 3초, 3초, 4초, 3초, 2초라면 어때요? 아니 그냥 타임 스케줄을 한 3초만 두었다면 효과적일 텐데 1초만 둬가지고 1초 만에 계속 뭐다? 계속 자꾸 바뀌어야 되네요. 디스패처, 다시 레디큐, 디스패처, 레디큐, 디스패처, 레디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 문맥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르는데요. CPU를 다른 프로세스로 넘겨주기 위해 시스템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보관 상태를 다시금 적재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이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시스템 층에서는 부담이 되죠. 빨리 실행해서 익스파이어 시켜야 되는데, 종료, 엑시트 시켜야 되는데, 터미네이트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게 문맥 교환만 일어나고 실제 수행은 안 되니까요. 모두 다. 그래서 기억장치 속도, 레지스터의 수, 특수명령의 존재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계마다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맥을 교환하는 시간, CPU를 할당받는 시간은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은 텍스트 A, 텍스트 B, 텍스트 C가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문맥을 교환하는 게 가장 필요한데 여기는 뭐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심으면 세 번 할까요? 제일 처음에 A가 들어왔으니까 세 번 정도의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타임 슬롯이 너무 짧다면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뭐다?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런 시간,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은 어쨌든 CPU가 작업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작업 교체가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너무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니까 터미네이트 되는 시간에 갭 차이가 있어서 CPU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CPU 스케줄링 할 때도 이런 문맥 교환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3교시에는 프로세스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서 IPC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세스 간 통신을 수행한다는데 이 프로세스 간 통신이 뭔지 그리고 직접 통신과 간접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세스 간 통신은 필요합니다. 왜? 컴퓨터의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자원을 다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죠. 그럼 서로 프로세스 간에 메시지를 보내어서 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니까 빨리 나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빨리 릴리즈 해줘, 해제해주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간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통신이란 건 동일한 주소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서도 프로세스 간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통해서 동기화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프로세스 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해서는 서로 공용 버퍼 저장소를 보통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통신을 하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 통신하냐면 교과목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공지하잖아요. 게시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서로 쉐어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퀴즈라든지 레포트에 관련된 사항을 공지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오실 때 그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 프로세스 통신이란 건 여러 방법들 중에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간의 통신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간단하게 보시면 IPC는 send 메시지 혹은 receive 메시지 이런 연산을 통해서 메시지를 프로세스 간에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어떤 프로세스로부터 수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연산 기능을 운영체제가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 통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순차 통신, 직접 통신, 간접 통신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간의 이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효율적으로 통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프로세스 간의 자원, 데이터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서로 게시판 형태처럼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실제적으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커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지만 운영체제의 어떤 중개자 역할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OS가 데이터의 공유 없이 프로세스 간 통신을 제공하는 걸 이제 IPC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거는 이제 메모리, 공유 메모리인데요. 응용 프로그램 작성자가 응용 레벨에서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shared memory, 서로 공유하는 메모리를 두고 프로세스 1은 게시판에다 쓰면 프로세스 2B는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서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유가 필요하겠죠. 내가 현재 수행 중에 있고 곧 이 수행 작업은 끝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너한테 줄게. 프로세스 통신이 필요한 거니까요. 프로세스 통신에 이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통신 방법 중에 이제 직접 통신은 메시지를 전송 또는 수신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는 수신자와 송신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방법처럼 똑같은 거 그렇죠? send해서 P 메시지, 프로세스 P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receive Q 메시지이라면 Q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이렇게 이제 통신하게 되는데요. 이런 직접 통신 연결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프로세스가 통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통신하는 상대방이 정확히 한 쌍을 지정해야 되고 하나를 연결 상태가 존재해야 되며 서로 일반적으로 양방향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프로세스 간 통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도 당연히 직접 통신의 연결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통신인데요. 간접 통신은 우리가 메일 박스처럼 그냥 보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송신하는 게 아니라 메일을 보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각 메일 박스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프로세스들은 이런 메일 박스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에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 통신 같은 경우에 실제 수행되는 여러 가지 구조를 살펴보면 send A 메시지를 메일 박스 A로 송신하고 receive A 메시지를 메시지 박스 A로부터 수신하였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 간접 통신 구조입니다. 간접 통신 연결의 특성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연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먼저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시면 간접 통신은 한 쌍의 프로세스가 공동의 메일 박스를 공유하는 경우를 강화하고 그렇죠. 실제 한 개의 연결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연관될 수 있고 통신하고 있는 각 프로세스 사이에 메일 박스마다 하나의 연결이 존재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 연결은 당방향일 수도 있고 양방향일 수 있다. 이런 이제 간접 통신의 연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프로세스 간의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을 통해서 통신을 수행하고 있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운영체 5주차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차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차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프로세스였습니다. 프로세스는 CPU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 부르고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작업 단위, 동작 단위를 프로세스라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프로인데요.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건 사용자 프로세스와 시스템 프로세스들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작업들, 프로세스 스케줄링, 동기화 기법, 프로세스 간의 통신, 그리고 프로세스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서로 대기하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상태, 교착 상태의 처리들도 프로세스 관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프로세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었는데요. 먼저 생성 상태,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블록 상태, 교착 상태, 완료 상태가 있었죠. 이 각각의 상태에서 전이되는 전이 과정, dispatch, block, wake up, interrupt, terminate,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들도 필히 여러분 익혀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스케줄링도 우리가 학습하였는데요. 먼저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주요한 목적은 공정한 스케줄링, 그리고 응답 시간의 최소화, 처리량의 극대화와 환 시간의 예측 가능, 그리고 균형이 있는 자원 사용 등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프로세스 간 통신이었는데요.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방법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메시지 전달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죠. 공유 메모리는 간접적인 방법에서 메모리 공간에 정보를 전달해서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고, 메시지 전달은 OS가 데이터의 공유 없이 프로세스 간의 샌드 메시지, 리시브 메시지라는 이런 연산을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5주차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조금 외울 것도 많고 좀 여러분 이해하실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는 단일 프로세스였습니다. 다수개의 프로세스 중에 단일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6주차 강의에서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스레드의 개요, 다중 스레드 모델, 그리고 스레드와 관련된 문제들의 내용으로 다음 주차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주차 운영체제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차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